예, 안녕하세요. 이게 길구나. 예, 저희 이제 2시가 돼서 저희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조금씩 더 많이 와주실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세미나 신청을 해주셔서 뭐 한 130분 정도 신청을 해주셨는데 보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늦게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미나는 시작을 이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법무법인 DLG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DLG가 시작한 지 이제 한 7년 반 됐는데 저희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산업입니다. 제가 그 전에 있었던 로펌에서도 이제 많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했다 보니까 저희 이제 DLG 시작할 때 엔터테인먼트나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 또 거기에서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런 다른 영역으로 조금씩 이제 확장해 갔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쪽은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또 애정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이제 AI가 점점 더 이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생성형 AI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창작의 영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이 AI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부터 받는 이제 다양한 질문들 중에서 이게 가장 그래도 관심의 영역이구나라고 하는 토픽들을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제로 삼았던 것처럼 창작 과정에서 뭐 AI를 활용하는 그런 이슈부터 또 요즘은 이제 워낙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기본이 글로벌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요즘 뭐 댓글이라든지 유튜브 컨텐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연예인들의 그런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 뭐 사생활 침해 이런 이슈들도 다양하게 제기되면서 이런 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란도 있고 최근에 이제 페이크 뉴스 뭐 딥페이크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의 전문 변호사들이 하나의 이슈들을 차근차근 또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는 저희 이제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영역의 PG 그룹장을 맡고 있는 우리 황혜진 변호사가 나와서 아티스트가 이제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률적인 이슈가 있는지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황혜진 변호사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DLG의 황혜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DLG에서 콘텐츠 미디어 그리고 데이터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티스트의 해외, 그중에서도 미국과 일본 진출 팁이라는 주제로 좀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가져가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제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서 무엇이 잘 팔리고 어디서 잘 팔리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겠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 부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미국 음악 시장의 규모와 특징인데요. 이건 작년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2023년 미국 음악 산업의 총 수입은 171억 달러인데 이 수입에 공연에서 발생한 매출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트리밍이나 실물음반 아니면 디지털 다운로드 일어나는 것들에서 발생하는 매출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 수치는 재작년에 비해서 약 8% 정도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요한 수익원은 이제 스트리밍이고요. 전체 수익의 84%를 차지하고 재작년에 비해서 10.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자 수는 약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1억 명 정도에 달하고요. 그리고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반면에 이제 성장률이 좀 더딘 편입니다.
물리적 매체 실물 음반의 경우 바이닐 레코드는 그러니까 실물 음반 수익의 71%를 차지하면서 13억 5천만 달러이고요. 그다음에 CD 판매는 5억 3천만 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다운로드, 우리가 이제 멜론이나 뭐 그런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로드해서 구매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런 방식은 점진적으로 이제 감소하고 있고요. 싱크 라이선스라고 해서 비주얼적인 콘텐츠, 영화, 광고, 비디오 게임과 결합할 때, 음악이 결합할 때, 거기서 사용될 때 이제 음원 관리자들에게 지급되는 음원 관리자들로부터 취득하는 이 라이선스에 대한 수익은 약 4억 1천만 달러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되게 명확한데, 미국은 스트리밍 시장이에요. 그리고 스트리밍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티스트가 미국에 진출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결국 인기를 얻는 아티스트가 미국의 그 시장에서, 스트리밍 시장에서 인기를 얻는 아티스트가 미국 시장에 잘 진출을 한 것으로 결국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표 안에서, 이 표는 그 음원 시장에서 공연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공연 부분을 제가 따로 살펴보실 수 있도록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다운로드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이 보이고요. 물리적 매체는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공연 시장이 결합되어 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수치를 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2027년은 이제 PwC라는 컨설팅 업체에서 전망한 그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도 여전히 디지털 스트리밍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것보다는 조금 적지만 공연 시장이 매우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PwC에서는 점진적으로 향후 그 2022년 기준 5년간 공연 시장이 더 성장할 것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성장은 하겠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성장률 둔화될 것으로 PwC에서는 이제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음악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대형 3사 플레이어가 과점을 한 형태로 되어 있고, 그 3사는 소니, 유니버설, 워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채널사의 빅테크사가 진입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스트리밍 시장의 강자는 스포티파이로 36% 차지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애플 뮤직이 30.7, 아마존 뮤직이 23.8 이렇게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숏폼 플랫폼에 대해서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숏폼을 통해서 50/50라는 그룹이 굉장히 성공했었죠. 미국 내에서. 그래서 이 숏폼을 통해서 무명 아티스트가 빠르게 인지도를 얻어서 레이블사와 계약하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고, 실제로 레이블사도 그 숏폼을 주기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서 신규 아티스트를 찾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내 선호 장르 음악을 보면은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클래식 락을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랩, 힙합을 좋아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들이 부르는 팝 뮤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음악 시장입니다. 여기 일본 음악 시장의 작년 총 수익은 약 21억 7천만 달러인데, 이 계산한 시점이 그 환율 같은 것이 조금 이렇게 변동이 있어서 지금 엔이랑 이 달러랑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엔을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년 대비 10% 성장했는데, 이 수치는 공연이 또 빠져 있어요. 네, 혼란스럽게 좀 제가 작성을 해드린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죄송하고, 이 총 수익은 디지털 음반이랑 이제 실물 음반
매출이 합쳐져 있는 것인데요. 일본은 디지털 음반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CD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거의 2배 정도 팔리고 있죠. 디지털 스트리밍에 비해서. 네. 그리고 라이브 음악 시장은 2023년에 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해서 그 스트리밍과 그 실물 음반의 매출에서 나은 수익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수치라고 하고요. 이걸 좀 보시면은 그 미국 시장과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일본 시장에 진출해서 성공했다고 하려면 공연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가수가 일본 시장에 진출해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스트리밍 22%에 그치는 반면 이제 공연에 있어서 매출액의 규모는 40.4%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스트리밍과 실물 음반 차이가 많이 나는 점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본은 자기가 가수를 직접 만나는 경험, 뭐 그런 공연에 참석을 한다던가, 악수에 간다던가, 팬미팅에 간다던가 이런 경험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CD를 구매하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악수회에 갈 수 있는 응모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기 때문에 CD를 구매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계속해서 CD를 구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PwC는 2027년에서는 결국은 이제 디지털 시장이 성장해서 스트리밍이 상당한 그래도 지분율 차지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여전히 공연 음악의 비중이 높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PwC는 성장률이 2023년에 굉장히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그 예측 좀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쨌거나 시장 자체는 성장률이 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거의 매출액 자체도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봤고요. 그리고 일본 음악 시장의 특징은 여기도 대형 3사의 과점 형태고 소니, 유니버설, 여기는 에이벡스가 있습니다. 에이벡스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획사이자 음반 레이블 역할을 둘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 이제 빅테크 기반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요. 여기도 스포티파이가 30%로 가장 높기는 하지만 라인 뮤직이 25%, 아마존이 20%, 유튜브 11%로 라인 뮤직이 상당한 지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국, 일본의 레이블 그리고 매니지먼트 계약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레이블과 매니지먼트 계약의 특징을 좀 이렇게 한 장에 비교를 해봤는데요. 한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레이블과 이제 아티스트의 커리어랑 이미지, 스케줄을 관리하는 그 매니지먼트사가 결합된 올인원 체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과 매우 다르게 레이블사와 매니지먼트사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가 다수를 이룹니다. 그러면 레이블사는 이제 먼저 음반을 제작하기 위한 각종 비용을 지출해서 결국은 음반과 뮤직비디오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온 오프라인의 마케팅을 주도해서 결국 아티스트의 음악을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음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배급을 합니다. 레이블에서는 이러한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다양한 앨범 음원을 판매하고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제 투자금을 먼저 회수하고 그 수익을 아티스트에게 배분을 하는데요. 아티스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선급금 추후 수익 분배금에서 이제 차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사는 아티스트를 대신해서 이제 계약을 주로 체결하고요. 아티스트 일정 관리하고 장기적인 커리어 계획을 세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간혹 이제 레이블과 매니지먼트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미국처럼 좀 더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는 그 팬미팅이나 악수회 같은 그런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기획함에 있어서 레이블사와 매니지먼트사가 밀접하게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매니지먼트 계약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레이블 계약이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지 모르시는 업계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그러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
이 계약을 체결한 레이블사와 아티스트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여기서 아티스트는 아티스트 본인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라고 이제 한국에서 미국 진출하는 걸 생각한다면 결국은 아티스트가 소속된 소속사가 레이블사와 계약을 체결할 거니까 이 아티스트를 한국의 소속사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을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아티스트가 계약 기간 동안 레이블에게 아티스트가 주 각창자로 참여한 음원에 대해서 계약정 내에서 이제 독점적인 유통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 체결을 하는 것인데요. 일본 레이블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일본 내 아티스트의 실현자로서 활동에 대한 독점권 부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같이 매니지먼트사를 이제 매니지먼트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 레이블과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계약 지역은 이제 미국의 레이블사 소니, 워너뮤직, 그 유니버셜 같은 경우 전 세계적인 이제 배급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티스트가 전략적으로 제외하기를 원하는 이제 국가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유통이 어려운 국가를 빼고 거의 전 세계를 계약 지역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 이 계약에 따라서 아티스트는 녹음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일정한 수의 앨범이나 곡을 제작해야 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앨범에 들어갈 곡의 수나 곡의 분량이 3분을 넘어야 된다는 내용이라던가 앨범별 납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티스트가 이러한 음원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고 현지에서 직접 녹음하는 방식도 있는데, 주로 이제 미국에 진출하는 경우는 녹음해서 완성을 해서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현지에서 녹음을 하는 경우에 녹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레이블에서 이제 선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반반 부담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 선급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레이블과 계약을 체결하면 먼저 지급해주는 그러한 금원인데, 항상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체결 시점에 아티스트가 상당한 인지도를 확보한 경우에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급금은 추후에 발생하는 수익 분배금에서 차감돼서 선급금에 이를 때까지 수익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안타깝게도 별로 매출이 나지 않아서 선급금이 다 차감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 기간 끝났다 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레이블에서 차감되지 않는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그냥 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로열티를 어떻게 분배하는지도 주요 계약 조건의 하나인데요. 수익 분배의 구체적인 비율과 정산 주기에 대한 내용이 주로 기재가 되는데, 여기서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공제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반을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나 그 제작된 음반 보관하거나 배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 마케팅 비용이나 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에 대한, 그러니까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료들은 당연히 이제 공제가 되어야 될 텐데요. 제3자에게 이 부분을 면밀하게 좀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3자에게 지출한 실비만이 공제되도록 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감사권을 가지도록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가끔 안 읽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련히 잘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그 내용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약서의 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로열티와 관련된 부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이제 마케팅 커밋먼트라고 해서 꼭 그 레이블사가 지출을 해야 되는 마케팅 예산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것을 엑스트라로 자기들 별도로 해준다기보다는 추후에 발생하는 수익 분배금의 대상 금액에서 그 부분도 이제 비용으로서 빠지고 남은 금액이 결국은 수익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제대로 지출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마케팅 계획 같은 걸 먼저 받아보고 그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계약서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라이트라고 음반 제작, 우리나라에서는 음반 제작자의 권리라고 부르는 이 권리가
누구에게 기속되는지 이런 부분 잘 정해야 하는데요. 이제 레이블에서 제작하는 음원에 대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레이블에서 보유를 합니다. 근데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기가 처음 계약을 체결했던 레이블과 이제 계약 기간 종료되면서 자기가 녹음했던 음원에 대한 권리를 다 자기가 가져오는 것을 이제 협상하려고 했는데 그런 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음원을 통째로 다 녹음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좀 이렇게 이슈화되면서 올리비아 로드리고처럼 이제 아티스트들이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마스터권을 직접 소유하거나 일정 기간 이후에 양도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조금 활동을 하던 아티스트가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 레이블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그럴 때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특히 우리가 음원을 녹음해서 이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이제 보유하게 되고요. 반면에 또 계약금을 또 지불하는 그런 계약 같은 경우는 또 음반 제작자가 다시 음원에 대한 권리를 자기가 가진다고 규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음원을 계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고요. 누구한테 음반 제작자 권리가 기속되든 간에 재녹음을 금지하는 기간이 3년, 5년 이렇게 규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재녹음을 바로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재녹음을 해버리면은 이전의 음원을 팬들이 안 들어주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일본의 음악 저작권, 저작 인접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권리가 어떤지를 알아야 미국과 일본을 잘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음원에 대해서 3개의 권리자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작권자라고 해서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가 곡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이제 저작권자라고 하는데요. 작곡가들은 보통 곡을 이용해서 앨범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기획사한테 부여하고 곡이 출시되어서 발생하는 그런 각종 매출을 기획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합니다. 네, 한국의 저작권자들 대부분 콤카라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이제 저작권을 신탁해두고 콤카를 통해서 저작권료를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콤카는 실물 음반 제작 그리고 디지털 전송, 그러니까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사람들 많은 장소에서 들리는 그런 음악이나 방송 공연 등 다양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권리자 그룹은 가수와 실제로 이제 악기를 연주한 연주자들인데요. 이들은 곡을 해석하여 가창 연주로 표현한 자로 이제 실현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실현권으로 저작 인접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가수는 기획사가 음원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배분받기도 하지만 개인이 별도로 한국음악 실현자 연합회에 실현권을 신탁을 해서 연합회가 콤카처럼 이렇게 징수한 실현료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현이 녹음된 음원이 아니라 작사, 작곡만 사용되는 경우는 당연히 실현료를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A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를 그냥 B라는 가수가 다시 부를 때는 A가 불렀던 부분을 이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현료 받지 못하고 또 CD 등 실물 음반 제작에 대해서도 실현료를 이제 한국음악 실현자 연합회는 이렇게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콤카랑 그게 좀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반 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가 녹음된 음반에 대해서 보유하는 권리로 저작 인접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음반 제작자냐? 근데 결국 이제 밑에 하급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판결을 보면은 음반 제작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음반 성공에 대한 이득의 주된 수혜자가 되고 반면 실패에 따른 위험도 직접 감수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으로 이제 음반 제작자는 보통
제작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누가 냈는지가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기획사가 음반 제작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프로듀서가 제작한 음원을 이제 사용해서 음반을 제작하는 경우에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프로듀서로부터 양도받는 계약을 기획사가 이제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음반 제작자를 위한 권리 단체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권리는 이제 음반 제작자가 직접 행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과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미국의 음악 저작권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인데 주로 퍼블리셔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셔를 통해서 계약을 주로 체결을 하고요.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한 게 공연권 로열티라고 해서 공연권에 대해서 로열티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자들은 퍼블리셔를 두고 동시에 또 어떤 이런 프로 단체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공연권이라는 거는 미국에서는 음악이 방송되거나 라이브 공연되거나 심지어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서 전송되는 것도 공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에스캅 같은 기관에서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해서 또 헷갈리게 이제 퍼블리셔에게 50% 그리고 작곡가에게 50%를 이제 나눠줍니다. 이게 공연권 로열티고 또 음악 저작권자는 메카니컬 로열티라고 해서 음원이 실물 음반으로 제작되거나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될 때 발생하는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싱크 로열티라고 해서 음악이 어떤 비주얼 콘텐츠와 결합될 때 받을 수 있는 로열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쇄물 로열티라고 해서 악보에 대한 로열티도 지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마스터라이트나 카피라이트 오브 더 사운드 레코딩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이제 저작 인접권이 아니라 저작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레이블이 소유를 하는데 최근에는 좀 이 부분을 아티스트가 가져가려는 협상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들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실물 음반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실물 음반 판매로 인한 수익을 받게 되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싱크 라이선스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로열티를 받고 디지털 퍼포먼스 로열티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 라디오 매체들로부터 로열티를 또 지급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음반 제작자든 그냥 작곡가, 작사가든 간에 미국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이나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 침해 시점에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마스터권이든 이제 저작권이든 그 권리를 작곡에 대한 저작권이든 그 저작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미국의 실현자의 권리는 저작 인접권으로 이렇게 보호가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거의 권리랄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스트리밍 업체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로열티를 보통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빨리 되어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체계가 비슷해요. 콤카와 유사한 기관은 이제 자스락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실현자 연합회와 유사한 기관이 있는데 실현자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스트리밍에 있어서 실현자들이 우리나라는 실현을 통해서 개인이 이제 그 실현료를 받아가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스트리밍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을 먼저 기획사에게 뿌렸다가 기획사가 이제 실현자에게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연 프로모터 계약 부분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티스트들이 해외에서 공연을 할 때는 프로모터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부분 굉장히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제대로 들어간 것이 맞는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프로모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굉장히 다양하게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티켓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협찬사, 후원사 모집할 수 있는 권리, 영상 중계권, DVD, 공연 관련된 굿즈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 이 부분은 다 이제 협상의 영역입니다.
필수적으로 줘야 되는 권리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연에 대해서 정해야 될 사항들은 투어 기간, 투어 지역 같은 것도 당연히 있지만 투어의 구체적인 장소나 공연의 내용, 게스트를 누가 정하는지, 그리고 공연의 분량을 뭐 120분으로 하는지, 그럼 그 120분에는 이제 토크하는 부분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공연 전까지의 이동 수단이 뭐고, 차량은 뭐고, 동행 인원은 몇 명이고, 이제 숙박은 어디서 하고, 뭐 이게 뭐 몇 성급이냐, 차량은 어떤 거냐, 썬팅이 됐냐, 뭐 이런 것까지 좀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게스트를 위해서 제공되는 무료 티켓은 몇 장이고 그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도 다 계약서에 쓰고 있어요. 각 당사자의 역할에서 이제 아티스트의 역할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리허설에 참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게 언제고 시간이 몇 시간 이상이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프로덕션 라이더라든가 호스피탈리티 라이더라고 요구사항들, 그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티스트가 원하는 요구사항들을 적어놓고 있는 라이더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공연을 준비하는 것이 결국 공연의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아티스트다 보니까 특수 효과가 간혹 가다가 그 나라의 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아티스트가 져라, 이렇게 프로모터들이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프로모터에게 좀 넘겨볼 수 없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다음 프로모터는 반면에 공연에 대한 인허가, 그리고 안전시설 인력의 준비, 그다음 비자 발급 지원과 라이더에 기재된 사항의 준비, 그리고 보험 가입, 그리고 게스트 티켓의 제공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은 회차별로 그냥 정액의 개런티를 지급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방법도 있고, 이 두 개를 이제 섞어서 회차별 개런티를 받고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상 수익에 대해서 추가 개런티를 받는 방법들 중에 주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굿즈나 후원금 등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들도 같이 쓰고 있고요. 또 아티스트가 공연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모터가 성금을 일부라도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